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사실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은 결코 아니에요.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 될 건데 우리가 간략하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고 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실제로 내가 그런 사례에 닥쳤을 때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세무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어떤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그런 원론적인 부분만 한번 건드려 보고 그런 정도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나가는 것들은 어차피 자료에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금은 이제 국세, 지방세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시점에 하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팔 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취득세는 지방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보유 시점에 나타나는 게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죠. 농특세 같은 건 종부세 20%가 나오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그냥 넘어가죠. 좀 복잡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자,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세표준으로 인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율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딱. 그죠? 이제 매년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건 국회를 통과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 바뀐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세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구하는지는 세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잘 뭔지 모르는데 그냥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실질 취득가액, 그야말로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뭐냐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들은 공시가격입니다. 저거는 실제 취득가격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취득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과세표준은 뭐냐면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뭔지 아시나요? 주택이나 토지 같은 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감정을 해서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당연히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주택 공시가격. 그다음 토지는 개별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이거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시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세액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시가격으로 하고, 공시가격이 보통 실제 거래가보다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낮은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서 예를 들어 요거에서 60%를 곱해줘서 더 낮은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그래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은 똑같이 이렇게 주택공시가는 개별공시가로 하는 거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양도세도 당연히 실제 취득한 금액에서 실제 판 금액에서 실제 샀던 금액을 제하고 각종 필요 경비를 해서 실제로 내가 걷어들인 수익, 그죠? 사서 그동안 경비 빼고 팔았을 때 남은 수익, 그거가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상속세는 증여세는 약간 틀린 게 원칙적으로는 시가예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실제 취득가격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죠. 시가. 그때 그 거래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거래 사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만약에 시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토지 같은 건 거래 사례가 주변에 많이 없잖아요. 뭐 3년 뒤, 5년 뒤에 된 거를 또 시가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것들의 시가를 잡는데 그런 것들이 사례가 없다. 그러면 기준 시가로 기준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신 분 있으세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취득세 부분은 과세 표준의 4%를 부과를 하죠.
그리고 주택은 현재는 1에서 3% 금액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택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취득세는 원래는 4%. 그러니까 주택은 1에서 3%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지금 몇 프로죠?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여전히 4%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붙으면 주로 이제 4.6%라고 얘기하는 게 그 금액이 붙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주택은 지금 1에서 3%를 좀 완화시켜준 상태인 거고요. 재산세는 0.1에서 0.4%. 아까 발생시켰던 과세 표준 아시죠? 그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금액에 따라서 0.1을 곱해서 아니면 0.15, 0.25, 0.4를 곱해서 4단계 누진세율을 부과를 하는 거고 종부세도 5단계 누진세율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에 들어가겠는데 네. 공시지가는 같는데 네. 구청별로 재산세가 다를 수 있어요? 공시지가 같은데 구청별로? 아니? 나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재산세. 그거는 합쳐진 거 아닐까요? 예, 한 필지가 구청이 두 개로 나눠진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A 구청하고 B 구청하고 네. 공시지가는 분들이 똑같은데 네. 나온 재산세는 달라. 아, 그러 기준이 구청마다 다른가?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건. 예. 아니 근데 저쪽에 강북은 싸. 그거는 제가 한번 케이스로 다녀서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예. 그리고 양도세는 당연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도 일반 과세가 되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가 우리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몇 년 보유를 해야 될까요? 2년이에요. 3년 아니고, 2년 보유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거주 요건이 사라졌죠? 거주 요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지금 현재는 폐지가 됐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도 지금 폐지가 된 상태예요. 그럼 주택이 내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리고 이거를 2년 정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그럼 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6에서 38%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60%까지 매겼거든요. 이런 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예. 10개를 사건 얘가 주택이 100개건 상관이 없어요. 다 일반 과세화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겠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를 세금을 얼마를 매겼냐면은 50%의 중과세를 매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3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를 매기냐면은 6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억을 벌어도 6억을 뺏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지가 않죠. 팔고 싶지도 않고 그냥 거래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어땠냐면은 그냥 똘똘한 놈, 똘똘한 부동산 한 채를 사자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1가구 1주택 만들면 비과세 만들 수 있는데 주택 하나 사는 순간 50%를 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가 되니까 똘똘한 놈 한 채가 아니라 다량으로 많이 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저 중과 어느 편이 됐어요? 2년 정도 됐죠? 13년 말이었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누진과세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뒤에서 한번 세율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비과세랑 감면 둘 다 세금을 안 물다고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비과세와 감면. 자, 말 그대로 비과세는요. 과세가 없어요.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도 없고 당연히 신고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과세가 뭐가 있을까요? 1가구 1주택 비주택. 그죠?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들은 정말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감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세권은 국가에서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감면을 해준 겁니다. 완화 정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어요. 왜? 원래는 과세가 되는 건데 특수한 조건을 달성을 하게 되면 과세를 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해야 되면서 감면 신청을 해야지만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에서는요. 무조건 받으려고 하지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금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뭐 국세청에서는 그게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면받은 사람들은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 조건을 갖췄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과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두 가지 차이점을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면은 감면세액의 20% 정도를 농특세로 대부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 감면이라고 해도 100%다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꼴이에요. 그죠? 3억 정도를 지금 사실 세금 내게 생겼는데 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는 세금을 얼마를 내긴 낸다? 6천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그죠? 20% 내는 거니까. 완전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8년 자격농 같은 것들은 아예 이런 것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감면세액에서는 20% 정도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기준.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자, 요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에 틀려요. 세대주인 경우에는 나이가 30세 이상이냐, 4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취득 재산이 얼마까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4억,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자는 2억. 요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0세 이상인 자는 1억, 40세 이상인 자는 2억, 30세 미만인 자는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가 1억 5천짜리를 샀어요. 응? 세대주가 아닌 31세인 자가 1억 5천짜리를 샀습니다. 이 사람 자금 출처, 실무에서는 자금 출처를 받을까요? 자, 이게 요 미만이면은 지금 자금 출처 조사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30세대주가 아니야.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지금. 나이는 만 31세예요. 이번에 1억 5천짜리 주택 구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금 출처 받아야 안 받아요? 저기서 보면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저기선 받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까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받을까요?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사실 자, 31세가 1억 5천짜리 주택 사는 게 뭐 흔한 일이죠.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소득이 뭐 없거나, 그러니까 학생이 샀거나, 예를 들어 뭐 군에 가 있는 사람이 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구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보다 월등히 큰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이렇게 국세청에서 보더라도 좀 의심이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뽑아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100% 법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저거 넣으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바들바들 떠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엄청나게 큰 금액 사지 않는 이상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는 3억 이상 안 받아요? 네? 엄청나게 큰 거를 사셔야 된다니까? 걱정되세요? 이번에 한 200억짜리 사시나 본데. 아니에요? 네. 3억 이상은 괜찮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국세청의 인력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만 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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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으로. 자, 그다음에 취득세. 뭐 취득이 뭔지는 아실 거고. 그냥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시게 되면, 자, 취득세를 납부를 안 하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데 취득세 20%가 붙는 거고, 납부를 안 하게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0.03% 정도씩 붙는다. 예,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율 같은 거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자, 주택의 취득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4%. 그죠? 그런데 주택은 1에서 3%예요. 근데 1에서 3%를 어떻게 나누냐면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가 현행이 1%, 이제 얼마 전까지 2%였다가 현행이 1%, 6억에서 9억이 2%, 9억 원 초과가 3%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는 1%만 낸다. 그래서 8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2%를 내는 거고 10억짜리 사게 되면 3%를 내는 거예요. 그쵸? 현행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거 헷갈릴 거 없고 현행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주택 외 취득세는 취득세 4%에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하다 보니까 총액이 4.6%가 되는 거죠.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자, 보유세 중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것들이 알아둘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은 이 재산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걷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의 뭐라 그럴까요? 재산세를 그렇죠. 기준일이 되겠죠. 누구한테 과연 부과를 할 거냐 이거죠. 자, 재산세가 올해 바뀌었어요.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얘한테 부과를 해야 될지 얘를 부과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얘가 3개월 갖고 있었고 얘가 9개월 갖고 있으면 나눌까요? 그것도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과 기준일이 있습니다. 예. 요게 언제냐면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예. 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6월 1일자를 보고 그때의 소유자에게 그 해의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A 아파트가 있는데 예, 가라는 사람이 양도를 해요. 양도자고 자, 나라는 사람이 매수자가 되는 건데 자, 이 사람은 어떻게든 5월 30일 전에 팔고 싶겠죠. 이해 가시죠? 양도자는 6월 1일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6월 1일 날 얘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그러면 세금 누가 내요? 재산세. 얘가 내죠. 얘는 어떻게 해서든 6월 2일 이후에 사야겠죠. 그래야지만 6월 1일까지는 얘 소유였기 때문에 얘가 재산세를 내겠죠. 그럼 6월 20일 날 얘가 실제로 이제 잔금 취득을 했어요. 잔금하고 등기를 쳤어요. 그러면 6월 20일 얘는 이제 팔았다 싶어서 6월 20일 날 팔았으나 지금 7월 달, 9월 달 되게 되면 누구한테 날라온다? 재산세가? 예, 얘한테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시점이 이 6월 1일. 예, 요 날짜를 잘 기준해서 내가 언제 살지, 언제 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산세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납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7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2분의 1,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2분의 1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합니다. 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매년 6월 1일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6월 1일이 등기일이에요. 등기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 빠른 날이 기준됩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아파트 매수 잔금 청산일이 5월 30일이라 그러면은 그럼 당연히 매수자가 돈을 내겠죠. 세금을. 그죠? 5월 30일 날 가져왔으니까 6월 1일 날 내게 되잖아요. 근데 6월 2일 날 팔았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몇 개만 아시면 됩니다. 6월 1일 날. 그 다음에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나 세율 보시면 세율이 아까 0.1에서 0.4%까지 누진과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산세는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0.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0.1이면 얼마가 나오나요? 6천만 원 곱하기 0.1%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6천만 원에 0.1이면 6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666만 원. 6만 원. 그러면은 내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해의 재산세는 얼마다?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해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세율이 6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의 세율이 0.15%예요. 자, 그러면은 1억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 세금이 얼마죠?
몰라요, 이거? 1억 6천만에서 1,500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구간이,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과세 표준이. 그럼 이 사람은 세금 얼마 내요? 재산세 얼마 냅니까? 과세 표준 1억.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헷갈리시는 것만 바뀌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1억 구간에 대해서 0.15%를 그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0원부터 6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0.1% 구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6천만 원까지는 얼마였나요? 0.1%니까 6만 원이죠? 그럼 과세 표준 구간이 과세 표준이 1억이었으면 나머지 구간이 얼마죠?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자, 6천만 원 구간에서부터 1억까지의 구간, 요 구간이 4천만 원이잖아요. 4천. 그럼 4천에서 0.15를 곱하는 거예요. 0.15. 자, 이제 얼마죠? 이것도 6만 원이네, 그죠? 네, 6만 원. 그러면 얘는 얼마다? 12만 원을 내는 겁니다. 15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 가로 안에 3만 원, 8만, 18만 원, 63만 원, 요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의 구간인 것에 0.15를 먼저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금액을 빼주면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1억. 예, 1억에서 0.15를 하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가로 안에 있는 3만 원을 빼주면 역시 12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 18만 원, 63만 원 이거 외우기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이 과세 표준과 세율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구하고 더해도 됩니다. 뭐 시간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구조예요. 양도세도 그렇고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한테는 좀 틀리죠. 자,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 그죠? 6억에서 12억까지는 0.75%. 12억에서 50억은 1%. 50에서 94억 원 이하는 1.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세 표준이 6억이면 0.5, 10억이면 0.75. 내 재산이 100억인데 없다. 궁금하다. 손 들으세요.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요.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세나 그 종부세 같은 것들은 이 과세 표준을 구하고 이 과세 표준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한다 그랬고요. 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낮은 상태에서 또 공정시장 비액 가액을 곱해줘서 낮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토지나 건축물은 70% 정도가 되고 주택은 60%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산세예요. 종부세는 또 금액이 틀린 80%고요. 그렇죠? 주택 같은 거는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3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3억짜리 주택. 근데 내가 3억짜리 주택 구입했기 때문에 자, 재산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은 0.25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돈 100만 원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3억이면은 공시가는, 주택 공시가는 대략 뭐 한 2억 정도 나오겠죠. 2억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2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서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은, 예, 아까 60%라고 그랬죠? 1억 2천이 되는 거죠. 예, 1억 2천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억 2천 있으면 아까 1억 2천에다가 0.15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3만 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지만.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다른 거랑 틀리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래서 이런 누진과세 체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거는 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인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부가 세대 분리를 했어요. 세대 분리. 그래서 남편이 지금 1주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1주택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비과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세대 분리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1주택, 1주택을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부는 각각을 비과세에 성공했을까요? 왜 성공 못했어요? 세대 분리를 했는데도 액수는 지금 9억 미만이에요. 네, 예리하십니다. 9억 미만이고 2년 보유를 했어요. 둘 다 이 조건은 갖췄어요. 1세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춘 상태인데 2주택이다 보니 하나를 세금 낼게 억울해서 세대 분리를 했고 각각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팔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세금을 둘 다 안 냈겠죠? 맞아요? 왜 안 됐을까요? 결론은 안 됐어요. 실패야. 왜? 귀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된다? 맞습니다.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부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2주택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각각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갈라지는 거죠. 이혼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위장이혼도 많고 해요. 그러면 위장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각 비과세를 받았을까요? 위장이혼 해봐서 하신 분들 없어요, 여기? 응?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위장이혼은 사실상으로는 위장 한 척만 한 거잖아요. 이혼한 척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걸리게 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걸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이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비과세를 받는 분들도 간혹 있었죠. 네.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부는 결국은 무조건 한 세대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자녀가 있어요.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 자녀분이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1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어요. 자, 적어도 얘는 비과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받을 것 같습니까? 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없어요? 조건. 맞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 세대 분리는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느냐? 세대 분리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세대 분리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럼 다 불리하게 집 할 때마다 2살짜리고 3살짜리고 웃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세대 분리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30세 이상이 되면은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춥니다. 30세 이상이 되면 내지는 세대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기혼자죠. 결혼, 혼인 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 당연히 세대주가 돼야죠. 결혼했는데 세대주 인정 안 해주면 안 되죠. 결혼을 했다거나 혼인을 한 거. 또 하나는 소득이 있다거나. 이게 뭐 엔드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30세 이상이면 결혼을 안 해도 백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30세 넘었으면 세대 분리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난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백조나 백수지만. 근데 내가 28세야, 만 28세면은 얘는 소득도 없고 미혼이야. 그럼 얘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된다고요?
예, 돈을 벌어야지. 이게 빠르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멋진 여성이나 남성을 꼬셔서 결혼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버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없이 이혼한 경우는 이혼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이혼 같은 거 다 인정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소득은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소득 같은 경우가요. 예전에는 무조건 소득이면 됐어요. 그게 얼마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는 뭐냐면 이게 적어도 그 전에 이제 막말로 1년에 진짜 100만 원만 벌어도 50만 원만 벌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있는 기준이 뭐냐면 최저 생계비 이상이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도 못 벌면은 세대주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세대 생계비 이상은 돼야지만 세대주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네, 이게 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이게 많지는 않아요. 1인 가구면은 뭐 한 달에 60, 한 3, 4만 원 정도만 이상만 벌면 돼요. 2인 가구면 100,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만 벌게 되면은 내가 28세,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지만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을 갖춰놓고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똑같죠. 이런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얘도 이렇게 세대 분리가 안 되는 여건이야. 나이가 25이고 결혼할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벌고 싶어요. 얘를 세대 분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부부도. 뭐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호적을 파버리면 됩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대만 분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고 상관이 없나요? 같이 부모하고 사느냐 떨어져 사느냐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근데 실제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실제로 알 수가 없으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뭐. 이혼한다고 진짜 따로 사나요? 사실 같이 살잖아요. 서류상만 이혼한 거잖아요. 네? 그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자, 단독 명의자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양도세도 지금 1주택까지는 1주택자 그 비과세 준 요건이 9억까지 해주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 9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공동소유는 12억까지 비과세. 자, 그럼 반대로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면 얼마까지 해주는 거냐면 단독 명의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내가 주택이 2개예요. 그럼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죠? 예, 6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자 같은 경우는 2명이니까 6억 합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12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한 사람 명의로 구입해봤자 일단 3억에 관련된 그 안분 계산해갖고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완전히 안 되려면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 밑에 다 있죠.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준시가 6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종부세는 개인별, 인변 과세가 되죠. 인별, 개인별 과세 의무로 소유권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예, 분산하는 것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를 또 피하게 되죠. 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세부담 상한선, 세부담 상한선이 150%예요. 150%. 그래서 읽어볼게요. 종합부동산을 내야 하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겁나 복잡하죠. 간단해요, 근데. 작년에 내가 100만 원 냈어요. 네? 근데 올해 세금이 계산해보니까 170만 원 나와서 보유세가 이렇게 부과 안 한다? 넌 최대가 150만 원이야. 이 얘기예요. 네. 간단하죠. 작년에 50만 원 냈어요. 이번에 80만 원 정도 계산이 됐어요. 이 사람 80만 원 내야 되죠? 얼마 내야 되죠? 75만 원만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오랫동안 정말 강남에 거주하신 분들은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비싼 아파트를 가졌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아파트가 30억씩 해요. 근데 소득이 없어.
택시 운전하시고 막 이래요. 왜 오랫동안 강남에서 그냥 정말 주공 아파트 때부터 연탄 떼어다 살던 분인데 갑자기 재건축도 이렇게 확 번 거예요. 그때는 뭐 분담금도 별로 없었잖아요. 좋긴 좋은데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세금이 엄청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피해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은 일단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령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죠. 장기 보유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주로 고령자분들, 예. 그리고 1주택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읽어보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인 경우에 있는 분들은 10%를 깎아주고,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인 경우는 20%를 공제해주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공제해줍니다. 네, 많이 공제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 보유, 그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것들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유가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 10년을 넘기게 되면은 40% 정도까지를 산출세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 두 개를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70세가 넘고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쪽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1세대 1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구제책을 마련해 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종부세는 다 내보셨겠지만 12월 달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죠? 다 내보셨죠? 네, 그때 내는 겁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이제 이 과세 구간만 좀 잘 파악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양도세는 계산할 때는. 자,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까지 15%, 4,600에서 8,800까지 24%, 1억 5천까지 35%,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38%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요 설명 추가적으로 필요 없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아시겠죠? 다 누진 것에. 그리고 아까 누진 공제액이라는 게 뭐죠? 네, 빼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4천만 원짜리예요. 과세표준. 내가 8천에 사서 4천에 팔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남았어. 이 사람 세금을 어떻게 나누냐? 계산해 봤더니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1,200만 원에서 6%를 곱했더니 얘는 얼마가 되냐면 72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00만 원 구간에서 4천만 원까지의 구간이 얼마죠? 2,800만 원이죠? 이해되시죠? 요거의 15%인 거예요. 계산이 어려우니 4,200으로 가죠. 그럼 얘는 3,000이 되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에 15%가 되니까 450이 되는 건가요? 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산해 보니까 522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세금이. 그죠?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4,200만 원을 바로 15%를 곱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420에 210만 원이니까 63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630만 원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 누진공제액 빼죠. 108만 원을 뺍니다. 얼마가 나오죠? 522만 나오는 거예요. 자, 계산 다 하실 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 나온 금액에서 지방소득세가 10%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522만 원이 나왔으면 552만 원 더하기 52만 2천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자, 그리고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법,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니까 당연히 실제 매도한 금액에서 매도금에서 취득세 빼고 우리가 법무비용, 수수료, 각종 거기에 필요 경비 같은 것들 다 뺀 순수익이 남잖아요. 그 순수익이 나오는 것이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순수익이 남는 거예요. 순수익이. 근데 여기서 뭘 해주냐면은 일단 비과세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비과세가 아니라 그러면은 일반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제 누진제로 가는 겁니다. 다만 1년 미만의 투자를 하게 되면 요거는 40%를 맞습니다. 아까처럼 누진공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몇 년을 보유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뭐 3년 보유했냐, 4년 보유했냐, 5년 보유했냐에 따라서 연간 8%. 그러니까 3년이면 38에 24, 24%죠. 10년이면 몇 프로죠?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근데 재밌지 않아요? 1세대 1주택. 이거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2년. 근데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80% 공제해 준대요. 이거 의미가 있는 제도예요? 의미 없잖아요. 진짜 의미가 없을까? 의미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2주택은 이렇게 안 줘요. 1가구 1주택자만은 10년 보유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세상에 2년만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인데 왜 이걸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요.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12억 원짜리다. 그럼 이 안분 계산에서 3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세금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20억씩, 30억씩, 40억 요즘엔 그런 주택 많잖아요. 그런 건 비과세 받아봤자 세금 많다고요. 근데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세금 많으면 억울하니까 나와 있는 것 중에 80%까지는 또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고가주택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주택이 예전에는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없었는데 요즘엔 다주택자도 혜택이 있어요. 근데 3%, 8%가 아니라 3%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줍니다. 자, 기본공제가 뭔지 아세요? 인적공제예요. 저것도 사람마다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냥 2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250만 원을. 저렇게 나와서 양도차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나왔으면 2천만 원에 세율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그냥 빼줘요. 그래서 17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50만 원 빼주는 경우가 언제냐? 부동산을 팔았을 때마다가 아니라 연간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양도차익은요, 양도세는요, 직전 연도의 양도 수익을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2015년도 3월 달에 A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4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죠? 세금 냈겠죠? 그리고 15년도 8월 달에 계산하기 쉽게 아까 1200만 원 정도만 났다고 치죠. 1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아니 아까 4200 나왔을 때 522만 원 나왔으니까 42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522만 원 냈어요. 뭐 지방소득세 이런 건 빼기로 하죠. 이게 세금 냈어요. 세금 납부. 근데 15년도 8월 달에 B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2천이 났어요. 마이너스 3천이 났어요. 3천만 원. 그럼 이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마이너스 3천이에요? 안 내죠? 확실하죠? 안 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 사람은 세금을 총 얼마를 냈다? 522만 원을 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간단하죠? 이걸 왜 설명하느냐? 이게 틀렸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왜 틀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직전 연도의 총액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4,200만 원을 벌었지만 같은 해 8월에 팔아서 3천만 원 손해봤으면은 이 사람의 작년 양도소득은 1,2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200이 6%니까 7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낸 금액 어떻게? 환급 받아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각각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연도예요. 예. 16년 1월 달에 해놓고 이거 주장하게 되면 욕 먹습니다. 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같은 연도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면 24%, 6년이면 68에 48, 48%, 8년이면 88에 64, 6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매년 8%가 되는 거고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주는 겁니다. 2주택 이상은요. 3년 이상이게 되면은 10%, 그 다음에 4, 5, 6, 7년 되면 또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6년이면 18%, 7년이면 21%, 10년이면 30%까지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맹점이 있는 게 제가 아까 밑에 참고로 써놨지만 자, 9억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세금 내야 안 내요? 비과세 요건 갖추면? 9억짜리 주택을 팔았을 때 세금 냅니까? 2년 보유했어요. 아니지. 비과세는 9억까지 되죠. 예,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9억까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9억의 주택을 매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2년 보유하겠으면. 근데 이 사람 9억짜리 소유자였어요. 부자였죠, 나름대로.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1억짜리 원룸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재산인 9억짜리 있는 갖고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재산이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4억밖에 안 되니까 재산가액이. 그런데 이 사람은 2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을 보유해봐야 30%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점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건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제도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공제를 해주는 거죠. 많이 보유해라. 사뒀다 팔았다 투기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의 제도죠. 자, 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주택인가 사무실인가? 자, 오피스텔은 주택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요즘은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응?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건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이에요. 주택이 하나가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가 있으면 얘는 2주택자가 되는 겁니까? 2주택자? 헷갈려요? 자, 오피스텔 이럴 경우에 얘가 2주택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그럼 오피스텔이라고 또 안 드시고 주택으로 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이게 뭐 상가입니까? 네. 정답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세법 하는 거죠? 세법에서는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주택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거는 안 봐요. 그렇게. 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청약할 때는 뭐 이건 또 뭐 1주택에 포함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또 법이 바뀝니다. 법에 따라 틀려져요. 근데 뭐 딴 거 다 취하고 우리는 세법에서는 이거는 주택수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 사용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쓰고 있다면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거주 여부, 뭐 주거용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범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상증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누진과세가 되는 건데 뭐 자, 1억까지는 증여세율이 10%예요. 그럼 내가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얼마일까요? 세금이 1억을 증여받았어요. 부모님한테. 그럼 세금이 얼마죠? 3만 원. 자, 이해되세요? 1억 곱하기 10% 얼마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1억을 증여를 받았어요. 1억짜리 상당의 시가, 기준시가 1억짜리 상당의 오피스텔을 받았습니다. 그럼 증여세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아니죠. 네. 왜냐하면 공제받는 게 있잖아요. 자녀 공제. 그게 지금 요즘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는 1억짜리 받았지만 얼마 내야 됩니까? 증여세? 5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죠? 500만 원.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하죠. 그리고 이제 5억까지. 5억까지라는 게 5억 받으면은 그러면 세율이 얼마입니까? 다른 거 다 공제했다고 치고 남은 과세 표준이 5억 원이다. 그럼 얘 증여세 얼마네요?
그러니까 1억에 9천만 원. 그렇죠. 5억에 20%를 한 다음에 누진공제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1억까지는 1,000만 원이고 1억에서 5억까지 구간이 4억이잖아요. 4억에 20%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하시면 돼요. 네. 세금이 그 중요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럴 때 세율이 50%까지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자,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요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죠. 이거 그냥 보세요.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임대사업자는 요즘에 문의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이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작년까지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 그죠? 신규 주택에 대해서 6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분이 완전히 면제가 됐었어요. 아시죠? 이 내용.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신규 주택이면서 6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85% 정도만 면제가 됩니다. 예. 세금을 1,000만 원 낼 게 있다 그러면은 850은 면제받고 150만 원 정도만 내는 거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대신에 뭐냐면 의무 보유 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건 올해부터 하는 건데 4년 정도 보유를 하는 거고요. 중공공임대 같은 것들은 더 세금적인 혜택을 있으나 8년의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임대사업자는 요즘 많이 하니까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건 어디냐 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동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여기 무슨 거 양천구죠? 어디로 가야 돼요? 목동에 있는 주택을 사고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 그래요. 무슨 구청 가야 돼요? 양천구 아니죠. 얘가 어디 살아요? 도곡동 살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구청 가야겠죠? 네. 강남구청 가서 자기가 자기 주소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제 세를 맞추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 이제 양천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용은 다 제가 적어놨어요. 필요 서류도 있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워낙에 그 꼼꼼히 따지게 되면 할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준비를 한 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 통계, 그 다음에 시장 전망과 수익형 부동산들,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이렇게 한 번 듣고는 뭐 감이 많이 안 잡히시겠지만 이제 우리 뭐 랜드폴 통해서든 꾸준하게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내게 되는 거고 이게 참 희한한 게 한 2, 3일만 또 지나게 되면은 오늘 했던 내용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속 또 현장도 보시게 되면 보는 눈도 틀려지실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 부동산 지식을 쌓고 거기에 활용을 해서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말을 해서 목이 아픈데요. 뜨거운 박수로 제 목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